채권부터 발표하시죠. 예, 이번 주에 그 채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결론부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 때는 워낙 경기 침체가 오니까 돈을 뭐 얼마를 쓰든 중요하지 않고 빨리빨리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는 일단은 진짜로 재원 형성 계속 가능하냐라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2분기의 시장성 차입,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 빌리겠다라는 규모를 한 3조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장 차입 규모가 이제 뭐 1.2조 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한 분기 만에 2.5배를 차입하는 거라서 이거 진짜 유지될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특히나 거의 1986년 이후 처음으로 20년물 발행도 늘리겠다고 하니까 재무부가 지금 돈 쓰는 건 알겠는데 이거 계속 유지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도 장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급 부담이 있겠지만 당장 2분기 대규모 그 시장 차입이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는 게요. 최근에 연준이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줄여 나가겠지만 어쨌든 2분기 중에 연준이 재무부가 차입하는 규모의 한 28% 정도는 흡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장기물 관련해서도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 구조를 까보면 10년 이상 장기채 비중이 22%고 5년 이하가 오히려 5년 이하로 보면은 거의 한 55%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무부가 발행을 단기 쪽 줄이고 장기물 늘리면 연준 역시도 매입하는 만기를 단기 줄이고 장기를 늘리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당장 시장에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 주말 금요일쯤에 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되게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뭐 사실 유가도 마이너스를 한번 본 상황에서 금리가 왜 못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당연히 가능은 한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95%가 2019년 기준으로 그 직접 금융시장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하거나 채권 발행을 해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80% 이상이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은행들한테 기업 대출 늘려라고 하는 징벌적인 정책이 가능한데 어차피 미국은 기업들을 자금 조달 95%가 직접 금융시장에 조달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이너스 금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오히려 수급적인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나 유럽과 다르게 미국은 단기금리 시장이 MMF 펀드에 엄청나게 의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MF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되겠죠. 저희가 3월 달에 의외로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던 게 기업들이 프라임 MF에서 자금 빼면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당장 마이너스 금리 좀 현실화 가능성은 조금 요원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실물 시장 반등 확인하기 전까지 미국채 금리는 좀 재미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유지를 하고요.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재정 동향 나왔는데요. 1분기 통합재정 수지가 45조 적자로 1999년 IMF 때보다 적자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적자국채 발행보다 경기 부양을 지금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적자국채 한국은행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다. 여전히 5월 중에 한국은행 국채 매입 규모 확대 시그널 나올 거고, 그러면 장기물이 낮다. 여전히 지금은 원화채가 미국채보다 낮다라는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해 주세요. 네. 지금 미국 33개 주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호재가 등장했는데, 또 악화되는 실업률 또는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반대로 또 나와주면서 채권 시장은 지금 계속 보합세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쪽은 로컬 통화보다도 투자 등급 달러 채권 시장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 달러 유동성 회복이 되면서 그다음에 신흥국은 아마 차별화로 되는 데와 안 되는 데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이제 처음에 선진국 채권 시장이 유동성 위기가 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완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IG 쪽으로 내려가는 상태. 아직 하이힐드 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로컬 쪽은 브라질 또는 터키 이런 데들은 지금 정치적인 혼란과 더불어서 재정 불안과 함께 지금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떤 좋은 기회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코마더티 전략.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최근 그런 자산 시장의 관심사라고 하면 그런 주요국의 그런 경제 활동 재개라는 부분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금을 비롯한 일부 안전자산에서도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출회가 되고 금 가격도 1,780불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1,700달러 부근에서 살짝 좀 정체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라고 하더라도 금과 은 가격의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이후에 경제 활동이 재개되더라도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 자체가 잔존하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보유 필요성이 잔존한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연준 인사들이 그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FF 선물 특히 12개월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이미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당장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상당히 좀 낮은 금리 자체를 좀 베팅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금 가격의 강세 자체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좀 주목될 부분은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명목금리의 상반경성은 상당히 강한데 최근까지 유가가 급락하면서 가파르게 빠졌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좀 반등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실질금리가 여전히 좀 빠지는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실질금리의 하락은 인플레이션 해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의 강세를 여전히 지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장세에서는 금보다는 은이 더 아웃퍼폼하는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뿐만 아니라 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는 한 주 정도 나와서 추세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웠지만 유가의 바닥 탈출 신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2주 연속 좀 추세로 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를 했고요. 미국의 그런 정유시설 가동률도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경제활동 재개는 글로벌 석유 수요의 좀 정상화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2주 정도 일단 추세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연말에 WTI 가격 기준 40달러를 좀 목표로 하는 그런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도 좀 비중 확대 의견으로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발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인사이드 발표해 주시죠. 예, 좀 길게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뭐 매크로 글로벌 방향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길게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중국이 지금 밀고 있는 산업이 5G 안면인식 기술인데 이게 원래는 인권 문제에 걸려가지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인권 같은 것보다는 효율적인 통제 이런 게 강조되고 있어서 중국의 지금 이머징 쪽으로 지적재산 수출 확대라든가 5G 확대 이런 것들이 좀 환경이 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리쇼어링 강조될 거다. 이제 공장들이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만 코로나가 터지고 끝났으면은 제조업체들이 미국, 유럽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미국, 유럽이 지금 더 많이 코로나가 확산됐기 때문에 리쇼어링 쉽지 않다. 리쇼어링의 타격은 중국 제외한 남미 이런 애들, 그런 애들에서 이제 터질 문제지 중국 문제는 아니고요. 설령 중국에서 공장이 빠져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미중 무역 분쟁 거치면서 이미 중국은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든 말든 의존도가 줄어서 10년 전에 중국 투자에서 외국인 비중이 10%, 지금 2% 미만이라서 나가도 별 타격 없다, 그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장 자동화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월에 코로나가 중국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중국의 그러니까 당시에 산업용 로봇 생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 나머지 GDP 마이너스 갈 때 이거는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중국 내부에서도 다른 쪽 생산은 빠져도 공장 자동화는 더 빠르게 진척된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가 그러니까 5G, 그다음 리쇼어링, 산업 생산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숫자로 보면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대비 중국 GDP가 매년 5%포인트씩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추격.
그러다가 14년부터 19년까지는 매년 1%로 그러니까 정체된 거죠. 중국의 성장이 못 따라간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 주도 성장으로 가니까 그렇게 됐고요. IMF 전망한 걸 보면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매년 또 1%포인트, 그 4%포인트씩 이제 다시 추격된다. 그래서 결국 길게 보면은 뭐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미국 주도 국면이겠지만은 그 이후로 본다면은 중국의 미국 추격, 이게 빨라진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M에는 빠져 있는데요. 기만 가지고 고용지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발표됐고요. 실업률은 14.7%로 대공황 때보다는 좀 낮았지만 48년도에 정식 그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자 수는 전월비 2천만 명 감소를 하면서 큰 폭의 그 고용 충격을 좀 발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예상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좀 많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날 이제 금융시장 반응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상회했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경기 반등이 진행이 되면은 고용 지표도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고용 회복세라든지 경기 회복세들이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5월달 고용 지표에서도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소비업의 그 GDP 대비 비중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완만한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들이 상당히 느리게 진전이 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의 반등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5월 만기 전략 최청규 의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 5월 만기 있고요. 몇 가지 키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백오데이션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이 왜 반등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백오데이션의 이유를 꼽아본다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안펀드가 대기성 자금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주요 증권사 LP들이 대부분 다 매도차익 잔고를 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한 매도차익 잔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고의 규모가 제가 추산하기로는 1조가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컨텐거, 즉 베이시스가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이들 물량들이 매도차익 잔고의 청산, 즉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백오데이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기 자료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세 번째 해당되는 금융투자가 들고 있는 매도차익 잔고가 베이시스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언제쯤 들어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증안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물 매수 대기 세력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서는 시장이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이벤트는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6월 달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제가 쪽지 날려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를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바꾼다면은 KRX 300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코스닥 150 정기 변경 그리고 KRX 300 정기 변경, 요 세 가지 지수 정기 변경을 이번 달부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KRX 300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서 쪽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위원입니다. 예, 자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중국 회사 중에서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화웨이 밑에 있는 반도체 자회사인데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 회사 중에서는 10위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실리콘 이외에도 칭화유니그룹 밑에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최근에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1분기 실적이 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실리콘은 1분기 매출액이 54% 정도 늘어났고요.
화웨이가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 때문에 그 반도체 자체적으로 좀 만들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물어본 건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D램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최근에 중국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온라인몰에 접속을 해보니까 재고가 없어갖고 제품 구매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스펙들은 잘 나와 있고요. 회사 설명에 의하면 이 칩이 19나노 공정의 DDR4의 2600 주파수로 제조가 됐습니다. 이 스펙이 최근에 팔리고 있는 D램 중에서 하이엔드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40K 규모로 17나노 공정도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이런 중국 이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이슈를 크게 뭐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기도 힘들고 19나노, 17나노가 최신 공정은 맞는데 회사의 캐파랑 그리고 수율을 감안했을 때 전 세계 D램 수급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우려는 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분기 이후에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좀 잘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주가가 좀 옆으로 좀 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확인되는 시점은 한 6월 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미국의 그 해외 기업 비코 인스트루먼트 자료고요. 이 회사가 MOCVD라는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MOCVD라는 장비는 LED 증착에 쓰이는 장비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LED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의 뭐 장기적인 주가를 보면 크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5년 정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회사 실제 실적도 적자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고 주가도 한 19%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의 MOCVD 장비가 예전에는 LED 만드는 데만 쓰였는데 최근에 사용처가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간이라고 불리는 화합물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고전압이랑 그 고전류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그 노트북의 충전기 같은 경우도 이 간으로 만든 충전기를 쓰면 그 사이즈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트북 충전기 되게 크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간 충전기는 되게 조그맣니다. 그 뭐 아이폰 충전기만 한데 실제로 노트북 충전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하이 스펙입니다. 이 MOCVD라는 장비가 이 간 반도체 만들 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 회사가 EUV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EUV 포토마스크 제조할 때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제조한 그 이온빔 증착 장비가 쓰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EUV 관련된 수혜주들이 뭐 레이저텍도 그렇고 뭐 ASML도 그렇고 다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이 회사는 그 본업 때문에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EUV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이 2025년까지 한 10배 정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회사의 그 본업 LED도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LED TV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도 마이크로 LED 기기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갖고 긍정적인 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만도 조성우 의원입니다. 예,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얘기하면 1분기는 매출액이 한 7.4%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85억, 영업이익 1.4% 기록했습니다. 그 현대차그룹 볼륨 빠진 거에 비하면은 매출 감소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북미 지역 쪽의 고객 다변화 효과가 양호하게 나타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분기는 이제 글로벌 락다운 영향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공장의 구조조정 비용 등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자가 좀 많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는 한 550억 정도 영업 적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은 홀드로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 27,000원 제시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모멘텀들은 있는데요. 지금 그림 1번, 2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제목처럼 좀 양호한 사업 상황은 지금 만도가 이제 현대차 그룹 3개사 그 그림 2번 보시면요. 지금 PBR이 0.8배 정도 되고요. 지금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PBR이 0.4배, 0.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만도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지금 한 9.2배 정도 PR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로운 현재 사업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말에 현대차 그룹하고 앱티브가 이제 JV 설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고, 실제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 게 3월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자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만도가 현재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완전자율주행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는 게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유지하거나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지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다른 업종 내 현대차 그룹 3개사 대비 높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홀드로 하향 조정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NS쇼핑 FNF 이재용 위원입니다. 네, NS쇼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동사 이제 홈쇼핑 중에 식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추정 하향했고 목표 주가도 하향했고 투자 기간 계속 홀드 유지하는데요. 일단은 뭐 코로나는 좋았지만 그 이후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연결 자회사의 적자 확대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송출 수수료도 이 회사가 위치한 그 뒷번호 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양재동 그 부동산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2분기에 좀 실적도 악화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 가지고 있고요. FNF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국내 의류 시장이 한 마이너스 30% 정도? 산업이 역성장했는데 동사는 MLB가 로컬에서 23% 성장을 했고요. 디스커버리는 1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실적일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그 정상가 판매율도 굉장히 높았고 온라인 매출 비중도 올라가서 수익성도 잘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감익이 된 거는 저희 홍콩이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데 그쪽도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홍콩의 수익성 악화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굉장히 그 의류주 중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1분기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에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요. 면세점도 지금 일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아웃도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스커버리가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이콘 이화정 의원입니다. 네, 제이콘텐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저희 36,000원보다 11% 상향했는데 일단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업 측면 부담은 상반기 중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반기가 저희 최악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깊이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참 코로나로 안 좋았을 때 이미 4월에 저희 6월, 7월 드라마들을 한 달 반 정도씩 미룬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상반기 중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아서 실적 추정치 좀 보수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저희 주가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는 뭔가 최악을 다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좀 할인 요인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할인을 했던 이유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 실적 추정치 대비 좀 많이 빠졌던 부분 때문이고요. 그 부분 제거해서 일단 목표 주가를 11% 상향한 4만원 제시합니다. 일단 바이 또 유지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부부의 세계라고 아실 거예요. 이태원 클래스에 이어서 부부의 세계까지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제작 역량을 증명하고 넷플릭스 리쿠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5월 20일부터 수목 드라마 슬라 시작이 되는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저희가 1분기에도 쇼크가 났는데 이게 저희가 좀 안정적인 넷플릭스 판매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수목 드라마 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넷플릭스한테 넘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임의로 JTBC가 방영을 지연시킬 수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 50%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며 추가적인 업사이드로는 중국향 모멘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커뮤니케이션 해주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분기는 일단 쇼크 났는데 영화는 그냥 생각대로 안 좋았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클래스가 문전사를 통해서 수익 인식되면서 2분기로 밀린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부부의 세계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U+ 스카라 F LG 헬로비전 안재민 위원입니다. 네, 일단 LG U+랑 헬로비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LG U+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SKT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입자 올라오고 5G 효과가 일단 무선 매출 성장에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게 통신사들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올해 하반기에 보여줄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500원에서 18,000원으로 코로나 효과로 디스카운트 줬던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주 LG가 지금 LG U+ 지분 계속 사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엔 한 500만 주 정도 산 것 같은데 아직도 수급적인 우위도 있고 말씀드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특히 LG U+ 같은 경우에는 SKT랑 KT랑 달리 알프가 아직 턴어라운드를 못했는데 이 정도 매출 성장에 영업이익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들 좀 다시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G 헬로비전이 일단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LG 헬로비전은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들에서는 조금 미스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너지나 이런 것들은 좀 보여주려면 한 21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LG 헬로비전은 홀드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도 어닝이 잘 나왔는데요. 이제 이 회사는 일단은 좀 변화는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방송 자체는 좀 일단 재미없는 산업이고 성장이 쉽지 않은 산업이긴 한데 자회사 스카이TV 통해서 이제 컨텐츠 쪽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OD 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탑재되는 셋탑박스 좀 도입하고 있고 DCS라고 해서 접시 없이 위성 방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케이블 TV SO 인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을 감안하고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 한 3,2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3,900억이라 저희가 산업 성장이 없어서 홀드는 유지하지만 주가는 조금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M 자료에 사실 빠져 있는데 NHN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 홀드인데요. 목표 주가는 75,000원에서 90,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웹보드 규제 완화 때문에 일단은 양호할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이거와 관계없이 저희 1분기 때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서 게임들을 좀 많이 하신 관계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났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했고요. 이 부분들이 일단 반영이 2분기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여행 박사랑 티켓링크인데 이게 정부에서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적자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걸로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회사에 가지고 있는 한국 사이버 결제는 여전히 좀 좋은 편이어서 주가가 조금 올랐긴 했는데 저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롯데케미컬 금호설교와 황효식 위원입니다.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적자 860억 기록을 해서요. 2012년 이후 첫 분기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재고평가 손실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됐고요. 기회손실 등 일회성 손실이 1,100억 원, 그리고 유가 하락하면서 네거티브 레깅 이펙트가 한 1,700억 원 반영이 돼서 총 한 2,800억 원가량이 고가 원료 그리고 일회성 요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부문들이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ABS 사업을 하는 첨단 소재의 경우는 그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 전기전자 수요가 양호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 원료 가격이 유가보다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하락을 해서 저가 원료 수혜가 1분기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이제 수요 부진이 좀 본격화되고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는 분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유나 석유와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원료 가격이 상당폭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그 수요 부진을 좀 만회하는 이제 그림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1,599억 원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요. 다만 요 수준이 사실은 흑자 그 전환의 지금 제한적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공장 화재에 대한 이제 그 발표가 회사에서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복구 중이고 4분기 중으로 본격 가동을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전 손실은 1,000억 원이 안 되는 부분, 그 나머지는 이제 보험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화학 말씀드리면요. 그 영업이익이 이제 1,330억 원, 예상 대비 높은 실적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부타디엔이 주 원료고 4분기에 원가가 큰 폭으로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하락이 1분기에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원가 변동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용 장갑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MB 라텍스, 그 차별화 제품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품 비중이 한 10% 전사 매출액에 높지 않고 경쟁사 증설이 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최근에 수술용 장갑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향후에도 좋은 마진이 되는지는 좀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수요 감소 영향이 좀 본격화되면서 감소할 예정이고요. 합성고 그리고 ABS 원가 하락 효과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SK케미칼 리메드 고원성 위원입니다. 예, SK케미칼 TP 10만 원 유지하고요. 이번에 마치 이제 매출이 한 700억 정도 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은 바이오 에너지 사업 매각이 반영된 효과입니다. 당초 이제 예상은 5월에 매각이 완료되니까 2분기 실적까지는, 매출이 계속 기여를 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회계법상, 회계 기준상, 그 영업 외단의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미처 이제 추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바텀라인 이하로만 보면 큰 무리 없는 예상대로 나온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폴리에스터 쪽이 수요 살아나면서 점진적으로 실적 반등하는 걸로 보여져서 투자 의견 계속 유지하고 상반기 내에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글로벌 이상 개시가 기대됩니다. 리메드는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아무래도 미국, 유럽이 이 살 빼는 의료기기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선진국향 수출이 2분기가 아마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PER이 15배 수준이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수준은 매력적으로 판단이 돼서 목표 주가 4만 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LG 김동영 위원입니다. 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LG 화학하고 전자가 낮아진 컨센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고, 1분기 중에 북경 트윈타워 처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화학, 전자 상사에서 세전순이익이 1조 원 이상 추가된 점이 유효했습니다. LG CNS가 IT 서비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한 부분은 LG그룹도 클라우드 도입 확대가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2분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종목 프리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가 일단 좀 슬로우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생활건강이나 화학이 괜찮고, 그리고 작년에 LG 디스플레이로 바닥을 워낙에 깔아놨기 때문에 YOY로는 올라가는 모습 볼 걸로 전망을 합니다.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유동성 그리고 현금 유입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순현금으로 6,500억, 그리고 올해 배당 수입은 42% 증가, 2분기 중에 CNS 프리-IPO 하면서 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 계속 확대하고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 할인율 63%여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스파코멘트 한전 이민재 위원입니다. 예, 9차 전력 수급계획 기본 계획안이 좀 발표가 됐고요. 뭐 기존에 계속 언급됐던 대로 탈원전 진행하고 탈석탄, 그다음에 빈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금 인상 없이는, 그러니까 요금 체계 개편 없이는 이러한 부분들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하나만 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유가 수준, LNG 비중이 이제 올라갈 텐데 지금 유가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쳐도 이제 유가가 예를 들면 여기서 2배 이상만 올라가도 사실은 이 해당 발전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 관련된 투자가 앞으로 14년 동안 60기가 필요한데 그냥 제일 싼 태양광으로만 채우더라도 60조 원 이상 투자가 요구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자사업자들 REC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민자사업자들 안 좋아진 거 감안해 보면은 신재생 관련된 투자는 결국 한전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련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력 구입 연동제라는 게 결국은 하반기 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뭐 여전히 이제 이런 뉴스도 계속 팔로우업은 해야 되지만 여전히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는 최선을 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주항공 정현수 의원입니다. 네, 투자의견 홀드 목표 주가 19,000원 유지하고요.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스 예상했던 대로 매우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공급이 26%, 수요가 40% 감소했고요. 운임은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지만 운임도 여전히 국제선 기준으로는 6% 빠지면서 PQ 모두 다 감소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는 더 어려울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영업 적자폭은 조금 감소될 거로 보는 건 유가, 그래도 이제 연료비 인하,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원에 따른 비용 절감, 그리고 인건비 절감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유출 때문에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구조조정이나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일단은 단기간에 주가 반등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BH 이규환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은 북미 스마트폰 업체랑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좀 이제 수요 둔화로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2분기도 지금 이제 삼성이나 애플 어차피 이제 제일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기대치 하회하면서 적자 전환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어차피 이제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안 좋은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반기 이제 애플 신제품 출시와 이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모멘텀을 좀 주목해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애플에서 4월 중순 이후 글로벌 수요가 이제 회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뉴스에도 오늘 지난 주말에 나왔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에서 일부 애플 스토어가 재개장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안하면 5월부터 수요가 회복할 거로 좀 봐서 지금 이제 주가 조정받거나 지금 이 타이밍에 좀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박주선 의원입니다. 네, 일본의 라이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NH 글로벌 스탁10으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한 20%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 시장과 인바운드 수요 감소했지만 일본 내에서 상당히 제품이 많이 팔렸고요. 핸드 소비나 바디솝, 치약, 그리고 가정용 세제 판매가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적 가이던스를 대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동사는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전년 대비 3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면서 실적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가 2분기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실적 증가 모멘텀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리본고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격 진료 테마 자료를 통해 추천했던 기업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동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당뇨병 관리 서비스 이용 회원 수가 33만 명으로 미국 내 전체
당뇨 환자 1%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1분기 실적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15% 증가했고, 이유는 이제 회원수가 전년 대비로는 100%, 전분기 대비로는 47%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동사의 플랫폼으로 유입이 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한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된 자료 모두 발표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